네, 지금부터 국회의원 서른, 오픈넷, 진보 네트워크 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지원입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축사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상에서 북한 매체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고 현재 북한 매체뿐만 아니고 북한 방송을 우리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분들은 보죠. 근데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조건에서 볼 때 이 정책 자체가 지금 대단히 시대에 낙후적인 정책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일 시절에, 지금부터 뭐 한 40년 됐네요 벌써.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남북이 서로 통하기 위해서는 남북 각자가 방송을 보게 해야 된다. TV 방송, 라디오 방송을 듣고 보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남북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서로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이라도 보고 듣고 할 수 있으면은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방송을 서로 틀어놓고 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불행히 대통령 되고 나신 뒤에 이걸 실천을 못 하셨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야당 총재로 계실 때 남북 서로 방송을 보게 하자,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고, 그게 지금 세월이 한참 걸려서 지금 2022년도입니다. 남북이 갖고 있는 경제적 격차, 남북이 갖고 있는 이런 이 국가 대 국가로서의 이 차이점을 놓고 본다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제가 정책 임한자라면은 무조건 하고 북한 방송을 듣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북한 방송을 보더라도 북한이 참 좋은 나라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의 장점은 장점대로 인정을 하고, 단점은 정확히 단점으로 골라내면서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럴 정도의 성숙성과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뭐 50년, 60년 전의 상황, 70년 전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재단하고 있는 거는, 이건 뭐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보를 해서 인터넷 매체에서라도 이거 풀어서 이걸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된다면은 그건 우리가 과감히 받아들여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못한다면은 참 정책 자체가 옹졸하기 짝이 없고 국민을 믿지 못하는 거구나. 어쩌면 국민 위에 이정자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역량,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힘, 이걸 인정하고 세상을 본다면은 북한 방송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듣도록 국민들에게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더라도 흔들릴 국민 하나도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북한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더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우리 나름의 이 판단과 정책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도 이 정부 당국이 50년, 60년, 70년 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 남북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최소한 인터넷상에서라도 이 매체를 서로 풀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남북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부 당국이 이걸 고집 피울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끔, 북한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내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일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간담회가 비록 아는 사람이 적을지 몰라도 대단히 의미 있는 간담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당국에서 오늘 이 간담회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최소한 이 인터넷상에서는 북한 매체를 차단하지 말고 같이 볼 수 있게 해서 국민들이 이 북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같이 그 생각에 동조하리라 생각하고 혹시 정부 당국에서 누구 나오신 분 있습니까? 네, 아직 그게 연락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제대로 있는 이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북한 매체를 볼 수 있게끔 하는데 기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해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앞장서주고 계시는 의원님 덕분에 이런 논의의 장도 마련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부가 최근 북한 매체의 단계적 개방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 매체 콘텐츠와 북한의 웹사이트 등 북한발 정보를 이적 표현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정보를 분류를 하고 온라인 상에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반 정보를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보고 일반 국민의 접근을 차단하는 이런 뿌리 깊은 관행,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보기 힘든 굉장히 광범위한 행정기관의 인터넷 정보 심의 차단 제도의 존재가 맞물려서 우리 국민의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 북한에 대한 알 권리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통제 차단되고 있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할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보도, 연구 활동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런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관행이 가져오고 있는 실제적 문제들과 헌법상의 알 권리 침해 문제를 짚어보고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해석, 개정 논의를 비롯해서 이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북한 연구자이신 마틴 와이저 씨께서 이제 본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소개를 좀 먼저 드리자면 와이저 씨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북한 정치를 공부하신 독립 연구자십니다. 북한의 인권 정책 변화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셨었고요. 현재는 NK 뉴스라는 북한 전문 외신에서 프리랜서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와 정보 차단이 이제 북한 연구나 보도 활동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체감하셨을 것이고, 또 북한 정보에 대한 금기시 문화나 인터넷 차단 제도에 이미 많이 수능되어 있는 우리보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좀 더 문제점을 크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와이저 씨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긴장되는데 아마 네, 발음이 다 정확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님 이미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 네, 10년 전에 대학원 들어가고 원래 제가 북한에 아무런 큰 관심 없었어요. 제가 사실 뭐 남한 국회 정당 정치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여기 와보니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 북한 얘기하고 근데 정부 너무 제한적이고 얘기하는 정부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이념화돼서 이거 네, 제가 87년생이라서 통독 소독 분단 냉전 문화 못 겪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거의 처음부터 계속 물어봤어요. 왜 이 정보 보면 안 되냐? 왜 거기 복잡하게 접근할 수 있나? 계속 그런 질문 던졌는데 아직도 변화 별로 없었고 대답이도 아직 저에게 못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문에 저도 지식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좀 더 길게 알아내고 쓰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자료집도 국회 도서관에서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정부 위안 안에서 같이 시민 활동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건 안에서 같이 못 썼지만 어떤 출발점 됐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길게 쓰고 좀 더 자세한 내용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무부 공무원이랑 한번 얘기했는데 거기도 사실 딱 법치 이야기 안 나왔는데요. 근데 항상 어떤 국가보안법 더 있었어요. 학자 물어보면 어찌 정부가 안 해줘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네, 그 대답도 받았고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몇 번 연락하고 뭐 좀 얘기하도록 노력했는데 그 기조가 우리 국가보안법만 날아간다고 항상 우리 탓이 아니고 다른 기관 해야 한다. 뭐 통일부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뭐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탓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 정말 문제 있는 점도 있고 이거 누구 해결하는지 누구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크게 섰고 통일부가 뭐가 문제 있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무슨 문제인지 그렇게 네, 좀 크게 섰습니다. 그래서 네, 그 피할 수 없게 진짜 문제 의식 좀 생기면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그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네, 그 항상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학자이라서 원칙적으로 그 과학성이 엄청 떨어진 거죠. 어떻게 뭐 책이 썼는데 그 자료 접근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런 되게 심각한 문제 있는데 그래서 뭐 학자도 어느 정도 이거 책임져야 하는데 근데 정부도 이 정부가 위험해서 바로 줄 수 없다 뭐 그런 의견 나오면 이것도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법적인 알 권리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좀 깊이 뭐 알아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일단 결정하고 또 추가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잘 없어서 이것도 여기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으로 뭐 알 권리 침해라도 뭐 진짜 잘한다는 거 많아도 그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뭐 오보 사례 뭐 여러 가지 그런 실질적인 문제점도 놓았어요. 그래서 네 그냥 진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10년 동안 살았을 때 항상 뭐 깊이 뭐 토론이나 뭐 비판 안 된 것은 항상 국가보안법 바로 가리킨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네, 그 뭐 심의위원회에 가면 우리 국가보안법만 따라 한다고. 그래서 항상 국가보안법 엄청 그냥 악법이라고 하고 뭐 비판 많이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 누구 잘못 해석한지 누구 네, 잘못 작용하는지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얘기했는데 국가보안법 제대로 해석하고 작용하면 아무런 문제 없을 텐데 근데 문제인 거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헌법재판소 그 토론 중인데 근데 사실 거기 문제 아니면 다른 기관에 집중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근데 이거 아직 뭐 활동 많이 못 봐서 이거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보수 뭐 정치인이든 진보 정치인이든 그 다 알 권리 뭐 인정하고 거기 주장하는 것이 아직 제 생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알 권리 얘기할 때도 그 사람 되게 많이 쉽게 쓰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알 권리 보장하고 싶다면 또 네 가지 측면 일단 제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거 네 가지 측면 좀 그 고려해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잘 접근되는데 그 장소적으로 근데 서울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아마 부산에도 뭐 어떤 통일부 뭐 자율센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다른 데서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 제한적인 이용 시간도 있어서 그 일반 사람 거의 못 접근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자료들. 이것도 그 시간적으로 저도 그 전에 생각 못했지만 근데 통일부 자료센터 가면 그 북한 TV가 2주 뒤에만 들어오는 거죠. 그 기자가 그랬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2주 동안 그 당일 뉴스 확인 못 하는데 근데 그 지금 북한 자료센터 가면 3년 동안 이미 신문도 뭐 잡지 안 들어온 상황인데 그 정부부터 아무런 그런 문제 의식이 없어서 그 뭐 지름길이든 그냥 그 자료 어떻게 볼 수 있게 하는지 그 걱정 잘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것도 되게 고려해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온라인 자료면 항상 그 다 이미 디지털화 됐고 뭐 검색 잘 되는 건데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다 인쇄하고 종이로만 보게 하면 이것도 네, 알 권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뭐지 그냥 그 기술적인 혜택이 다 없이고 이것도 뭐 하루에 뭐 전 기사 확인하는 거 아무도 할 수 없어서 이것도 그 기술적인 뭐 투자나 그런 재정도 많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저도 그 통일부 담당자, 그 도서관 담당자랑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 3명만 일하고 그 다른 거 그냥 그 보조원처럼 쉽게만 도와주는 건데 근데 돈도 없고 근데 뭐 제한적인 이용 시간밖에 없어서 사람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돈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하루에 5명, 3명이나 오면 그냥 빈 도서관이죠. 그래서 이거 계속 그렇게 네, 반복되는 거죠. 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네, 그 개선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그 뭐 예를 들어서 북한 TV면 이거 고화질로 볼 수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점이죠. 왜냐면 그 뭐 학자들 뭐 어떤 사람의 뭐 서열 분석하고 싶으면 그 얼굴 다 봐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뭐 가끔 신문도 나와요. 그 소년 신문이나 우리 여기 접근할 수 없는 신문들 이것도 다 글자 같이 뭐 법령 같이 글자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고화질 자료만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맨 끝에 오보도 하나 놓았는데요. 그 연합뉴스 기자가 아마도 그 고화질 사진밖에 못해서 제가 페이지 확인하면 지금 바로 얘기하고 있으니 네 여기 있지. 여기 맨 위죠. 네, 그 20페이지에 볼 수 있는데요. 거기 김여정 배경에만 나왔어요. 뭐 막 김종인 위원장 옆에 나온 거 아니고 정확히 얼굴 파악됐어요. 제가 고바지로 봤을 때 근데 그 기자가 그 사진 하나도 안 봤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근데 너무 낮은 화질 사진 보면 얼굴도 모르는 거죠. 그냥 어떤 일반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이건 어째서 갑자기 건강 문제 있는지 뭐 임신 되는지 그런 가설 다 네, 연합뉴스에서 보도되는데요. 연합뉴스 TV 같이 다 나왔는데요. 근데 그런 고바지 자료 확인했으면 네, 안 나올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 뭐 실질적인 알 권리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측면들. 그리고 네, 두 번째 부분으로 제가 사실 제가 프리랜서 기자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요. 제가 학자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 NK뉴스 통신사도 그냥 뭐 데이터베이스 뭐 입력 뭐 그런 국제 웹페이지 잘 아는 사람 찾아서 제가 거기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자 아닌데 제가 아마 기자보다 북한 웹페이지들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맨날 거기 들어가고 뭐 새로운 네, 법이 나오는지 뭐 무슨 내용 나오는지 잘 확인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부침에도 북한 웹페이지 뭐가 있는지 뭐가 잘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도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순 적은 좀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항만 보면 이미 잘 안 된 웹페이지 되게 많아요. 뒤에 보면 어디지? 너무 많아서. 네, 23페이지에 제가 웹페이지 다 놓았는데요. 밑줄로 된 것 다 제가 접근할 수 있었어요. 뭐 보건성이나 뭐 조선 요리협회. 그래서 이거 위험한 거 아니라서 잘 안 됐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자당 결정 과정 너무 복잡해서 사실 판단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일단 뭐 경찰청이나 국정원 이거 신청해야만 요청해야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심의하고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요청 없어서 잘 안 되는지 거기 심의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결정해서 잘 안 되는지 이거 일단 판단도 안 되고 문제는 시간적으로도 웹페이지 계속 뭐 새로운 내용도 나오고 한번 선전 많이 나오고 한번 선전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언제 확인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 하나도 안 돼요. 이거
정말 어느 정도 노력하는 건지 알 권리 위해 노력하는 건지 그냥 어찌 뭐 우연스럽게 그렇게 나왔는지 네, 제가 판단 하나도 안 되는 건데요. 네, 네, 제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노동신문이나 그 조선중앙통신 가장 많이 뉴스 나오는데 이거 잘 안 된 거라서 되게 네, 불이익한 상황이죠. 근데 뭐 이래서 제가 딱 이거 어찌 아무나 보는데 뭐 이래서 북측의 조선 사회민주당도 잡지 있고 이거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되어서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 북측에도 장애인 협회 있어서 그 단체도 뭐 내 나라 그 단체 밑에서 따로 웹페이지 만들어서 거기도 뉴스 나오고 뭐 조편물 나오는데 이것도 네, 보도 잘 안 돼요 남한에서.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기자 같이 잘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 정리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무슨 문제점인지도 다 조금 네 가지 설명했는데요. 제가 좀 놀라운 게 광약이랑 DPRK 포트 그냥 웹페이지 다 알리는 그런 웹페이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됐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놀라운 게 네이버나 다음 그런 서치 엔진에서 검색하면 거기도 북한 웹페이지 나와요. 웹페이지 주소도 나오고 기사 같이 나오는 거죠. 검색 결과에. 그래서 네, 아마 뭐 그런 회사들 다 이미 다 뭐 저장했고 검색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되게 모순적인 점이 많죠. 그래서 있는 것도 알면 안 되는 그런 입장부터 이미 되게 네, 학자든 뭐 일반인에게 되게 문제스러운 네, 현상이죠. 그리고 제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통일부도 3년 동안 새로운 뭐 신문이나 잡지 안 들어봤는데 이것도 뭐 다른 길로 들어온 것도 시도 안 했던 것 같고 특히 뭐 잘 안 되는 웹페이지도 자료 많은데 뭐 이래서 새로운 법도 나왔는데 통일부 법무부 같이 운영하는 북한 법 웹페이지 있어요. 거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네 제가 네 뭐 잘한 문제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정부 급에서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측 정보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일본에서 운영되는 거. 이것도 인터넷으로 잘 안 돼서 아무런 기관 이것도 가입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제가 뭐 아침 6시 반 확인할 때 바로 노동신문 기사 나와요. 그래서 가끔 NK 뉴스 기자한테 들었는데 연합뉴스보다 일찍 들어와요. 거기 웹페이지로. 그래서 아마 장 부장님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되게 빨리 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도 통일부 같이 아마 접근 못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리고 네, 다음으로 제가 연방 일단 알려줬는데 이거 법적인 문제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뭐 국제인권법부터 뭐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같이 그런 알 권리 있다고 인정했는데 남한도 특수 상황이라서 아마 뭐 국제 활동가 잘 관심 못 주거나 그런 자세한 비판 제가 사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어떤 뭐 독점적으로 이거 자랑할 수 있고 뭐 좀 검열도 할 수 없고 엄청 문제점 그런 비판 있었지만 딱 북한 정보 차단시키는 거 이거 정확히 비판하는 거 아직 없었습니다. 항상 국가보안법 자유, 표현의 자유 어떻게 뭐 문제 될지 이거 물어보지만 근데 왜 북한 정보 못 보게 하는지 이런 질문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최근에 유엔의 지금 프로세스의 이름 지금 까먹었는데 개인도 거기 진정 같은 거 낼 수 있는데요. 이거 한번 시도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었는데 근데 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내는데 이것도 좀 제가 여기 썼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걸렸는데
인권 문제 있구나 인정했지만 근데 우리 결정한 거 아니고 다시 통신심의위원회만 이송했다고 그런 결과였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국가인권위원회 간데 자료 요청했는데 딱 저랑 교류한 것만 나눠줬지만 용인 의원님 한번 심의위원회 같이 하고 자료 다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 엄청 간단한 내용만 교류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거 진짜 알 권리 침해 조금 있는데 어떻게 뭐 좀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 알려줬는데 심의위원회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엄청 짧은 대답만 했는데 뭐 이래서 우리 진짜 뭐 문제되는 정보만 차단된다고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몇 페이지 차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모순적인 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알려줬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이거 뭐 비판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들어서 인권위원회 저에게도 얘기해서 결정에 항의하고 싶으면 헌법재판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알아내보니 이미 한 사람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페이지 보면 18페이지에서 어떤 진 선생님 전체로 이름 안 밝혔는데요. 그 사람도 웹페이지 차단해서 알권리 침해라고 그렇게 진정냈지만 근데 90일 이내에 이미 알고 있는데 진정 안 해서 그럼 우리 그냥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법으로 그렇게 쓰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사람 알면 정말 알권리 재판소 같이 가고 싶으면 90일 이내에 가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제가 넘어가고 현실적 불이익한 현상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세 사례만 모았습니다. 하나는 일단 정부가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찌 정부도 책임져야죠. 제가 아까 이미 얘기한 거 대북 법들 다 뭐 모이자 하는 웹페이지 서비스 있는데요. 그냥 거기 사실 뭐 북한 법조안 출판하면 그냥 복사하고 올리는 건데요. 최근에야 전문 한글어로 바꾸고 검색할 수 있는데요. 근데 뭐 법령 아니면 뭐 어떤 네가 결정도 없고 여러 가지 빠진 거 너무 많은데 최근 법도 다 안 들어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2년 동안 대북 오보도 많이 모였는데 거기도 그냥 북한 웹페이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보도해서 엄청 오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굳이 9개 사례도 9개인가 10개 다 붙었는데요. 그냥 이것도 뭐 통일뉴스 같이 좀 진보적인 북한 웹페이지 잘 확인하는 통신사도 늘고 연합뉴스도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되게 신기한데요. 원래 오보면 알려주자마자 고쳐야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일단 기자가 확인 뭐 모르는 사람 오보라고 하니 제가 확인해야 하나 그런 태도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왜냐면 일반 사람도 못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뭐 시민 사회도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냥 사회적인 문제도 나오는 거죠. 제가 오보 사례도 놓았는데요. 이미 한번 얘기했는데 김여정도 사진에서 묻혀서 뭐 오보 나왔고, 한번 SBS 뉴스에서 그냥 아마 실수로 그냥 최고 사령관 이제 안 쓰고 무력 종사령관 그냥 표현만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도했는데요. 근데 이미 뭐 몇 년 전에 그런 표현 나왔어요. 그냥 뭐 공식 연합뉴스 공식적으로 새로운 단어 썼다고 했는데요. 이미 2년 전에 어떤 개인 발표에서 연설에서 그렇게 쓴 단어였는데요. 그래서 자세한 문제였지만 그냥 제대로 뭐
북집 웹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뭐 검색하거나 그런 거 없어서 나오는 오보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웃겼는데 그 조선일보 김영성 그 기자가 원래 뭐 노동신문 다 잘 확인하는데 갑자기 어떤 뭐 사회안전상이 사진에서 포착 안 돼서 이 사람 아마 뭐 해임돼서 뭐 다른 사람 임명됐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글 보면 거기 바로 그 사회안전상이 사진에서 안 나왔지만 그 뭐지 그 그냥 비디오 컨퍼런스처럼 그렇게 참가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 안 맞는 거죠. 그 북한 보도랑 그 조선일보 기사랑. 그 이것도 네, 제가 안 알려줬지만 조선일보에게 근데 아무런 사람 이거 안 알려주고 고치지 않아서 되게 그 뭐 접근 안 그 북측 정보가 접근 안 돼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특히 인권에 많이 연구해서 이거 좀 놀라운 자료 있었습니다. 이제 뭐 5달 이전에 나온 거죠. 이것도 아무도 남한에서 보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그 김일성 종합대학교 거기도 뭐 짧은 논문 같은 거 에세이 같은 거 나오는데요. 거기 이번에 그 김정일 위원장 뭐지 그 후계자로 그 공식적으로 인정됐을 때 어느 정도 뭐 과거 정상 같은 거 보였습니다. 제가 학자로 많이 알아냈지만 근데 딱 이 사례에서 엄청 명확히 그 뭐 뭐지 420여 명 사형 판결을 거의 취소하고 그 사람 이미 죽었지만 그 유가족에게 명예회복 뭐 여러 가지 노력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너무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자료 일단 여기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담론도 나올 수 없는 것이 네, 확실하죠. 그리고 네, 뭐 얘기하고 싶었죠. 네, 그 이것도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뭐 중국 그런 과거 정산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북한에서 이거 아직 없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딱 그 자료 보고 이거 뭐 왜 그럴까? 그런 담론이 되게 축소되는 거죠. 다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찌 그런 얘기도 뭐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그 독일에서 그런 뭐 지식 지배 지식 그런 표현했는데 그 정부가 지식 많아서 그 다른 사람 정보원 못 잡게 그 지식 안 나누는 건데요. 남한에서 보면 다 모르는 거라서 어찌 그런 담론도 나오고 엄청 그 냉전 문화 계속 재발생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버님 이미 나가셨는데 그 제가 그 영향도 보고 뭐 법의 알 권리 필요성도 보고 정말 남한에서 문제되는 거 다 국가보안법만 뭐 거의 운영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국회에서 아마도 뭐 북한에 대한 알 권리 보장법 뭐 같은 좀 더 노력한다면 좀 더 밸런스 되는 것 같아요. 그 안보랑 알 권리 네, 그런 밸런스 생기면 아마도 좀 더 쉽게 네,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통일부도 어렵게 토론 중인 것 같은데요. 근데 딱 법적으로 출발하면 사실 별로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어디 같이 갈지 나중에 결정되겠지만 일단 빨리 출발해서 좀 선제 기방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오래 걸렸네요. 네, 발제 감사드립니다. 뭐 충분히 유창하시지만 그래도 어려운 주제의 한국어 발제가 매우 어려우셨을 텐데 좋은 발제 감사드리고요. 정보 차단이 가져오는 이런 부작용,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더욱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차단 사이트 목록을 보면 이제 조선 장애자 보호 연맹 페이지 같은 이제 장애인 정책 관련 페이지도 차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북한 인권 정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페이지가 차단돼 있다는 건 정말로 막말로 속 터지는 일이셨을 것 같고요. 지금 자료집에는 사실 훨씬 풍부하고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미처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하시지 못한 내용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중분들이나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이제 업로드할
토론회 종료 후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순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논의의 흐름을 구성해 봤는데 법적인 문제는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앞에서 좀 발제와 연결해서 실질적 문제들을 먼저 좀 논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오랜 시간 북한 전문 보도를 해오셨던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 콘텐츠 기획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뭐 저를 부른 이유는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 북한 인터넷 차단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들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북한 남북 관계 이제 뭐 전문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94년부터 북한 문제를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 대단히 안타깝지만 북한 뉴스를 만들어내는 생산 과정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북한 방송 개방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TV를 보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봅니다. 그 접시 안테나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고 북한 TV를 봐서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건 그냥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인터넷을 차단되어 있는 인터넷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정상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냐 하면,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닷컴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사실은 포탈, 인터넷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죠. 북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터넷망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인터넷망을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런데 선전선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뭐 이를테면 선전이고 이를테면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을 알리는 공간으로 2000년대 중반서부터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06년, 7년 이때만 하더라도 뭐 노동신문 사이트도 들어갈 수 있었고, 조선중앙, 그때는 이제 북한이 많은 사이트를 개설을 했을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신문, 뭐 조선중앙통신 뭐 이런 정도를 이제 저는 이제 언론위원이었기 때문에 뭐 가끔 들어가서 보고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을 했는데, 사실 대단히 안타깝지만 북한 인터넷 매체를 차단시킨 건 민주당 정부 때였습니다. 2007년. 그래서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이건 좀 되돌려 놓고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2007년에 북한이 이런저런 뭐 김일성 방송대학 뭐 이런 데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하면서, 그때 모 매체가 북한의 선전선동이 우리 안방을 위협한다라는 기사를 썼죠. 그리고 나서 뭐 국정원, 경찰 뭐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차단하자. 저런 사이트들은 북한 사이트는 죄다 차단하자라고 하면서 차단 조치가 2007년에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정부에서 북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차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대단히 또 우스꽝스러운 건, 제가 만약에 중국에 가죠? 중국에서는 북한 사이트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죠? 일본에 가면 북한 사이트를 다 볼 수 있어요.
미국에 가죠? 미국에서도 북한 사이트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 정보가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판단하고 파악해야만 하는 대한민국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습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급 정보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뭐 리영길이 처형됐다 뭐 이런 것들을 막 흘려주면 사실은 뭐 언론인들은 뭐 기자들은 뭐 기자 야 니네 왜 확인 안 했냐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봐서는 여기 지금 우리 그 앞에서 지금 오보 사례라고 마틴 와이저 연구원님께서 사례라고 해놓은 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봐서는 의도적인 오보라기보다는 사려 깊지 못함이 만들어내는 오보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례들보다 뭔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뉴스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관급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언론인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들이 그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루트가 다양하고 많지 않으면 사실은 관급 정보에 대한 정보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건 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다 봅니다. 북한 매체를. 대단히 안타깝지만 중국에 가서 저희 대부분 중국 여행 갈 때 다 VPN 하나씩 다 해서 가잖아요. 저희들 한국에서도 북한 사이트 보려고 대부분 프록시 쓰고 해서 우회 접속해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근데 사실은 아마도 뭐 전문가분들도 지금 우회 접속하는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다들 많이들 보실 거예요. 정말로 북한을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면 거의 대부분 보실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건가?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정부가 국가가 국민들을 불신하고 있는 거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이 조치가 나오게 된 기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 안방을 공습한다. 북한의 선전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다 빨갱이가 되게 생겼다. 북한의 주체 사상에 물들게 생겼다. 그래서 이건 차단해 버려야 된다. 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 과연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시대에 2022년 이 시대에 과연 북한의 사이트를 본다고 해서 북한의 생각에 동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진다거나 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유튜브도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북한 문제에 사실 요새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게 더 고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차단 이 정보에 대한 차단은 국민들의 사상의 순결성을 지키는 목적보다는 대다수 전문가들이나 정말 북한 정보들을 접속을 해서 정확한 것들을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저는 솔직히 방송 푸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인터넷을 좀 적극적으로 푸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도 있어요. 지금 통일부가 북한 자료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요새는 웬만한 건 다 디지털화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도 요새 신문으로 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 PDF나 뭐 이런 것들로 올려서 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람하고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면 좋겠는데 뭐 이를테면 뭐 비밀 취급 인가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통일부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풀어야 하고 해서 이 북한에 대해서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앞에도 제가 간단하게 써놨지만 한반도는 북한의 잘못된 정보 내지는 이런 거에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죽지도 않은 김정은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에 환율 시장이 흔들리고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보다 정확한 북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리고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을 정말 전면적으로 열어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앞에 발제하신 분께서 워낙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한국에서만 북한 정보 접근권이 차단되고 있는 현실에서의 국익 저해 문제부터 관급 중심의 정보 제공의 문제 그리고 북한발 정보들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유행한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또 굉장히 폭넓은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교수님께서 통일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제 본 주제를 논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전영선입니다. 일단 뭐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비슷하구나 하는 걸 동질감 있게 느꼈고요. 저도 중국 가면 스벅에 앉아가지고 북한 사이트 접속하면서 최근 동향들 다운받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뭐 찾아가지고 사이트 잘 찾았다 검색도 가능한 사이트를 찾았는데 지난주에 또 차단이 돼가지고 또 돌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은 굉장히 커요. 예, 통일부에서 뭐 월간 동향, 주간 동향을 주는데 직접 인용을 했는데도 보면 원문하고 대조해 보면 중간 중간에 단어들이 좀 빠져가지고 왜곡할 수 있는 지점들도 좀 있고요. 대체할 수 있는 자원도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보 역량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2018년도 3년 관현악도 났을 때 지휘자 누구 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통일부 직원은 없었고요. 거기 뭐 장용식이 누구고 윤범준이 누구고 지휘자가 뭐 한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도 대단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논의는 굉장히 많이 늦었죠.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이걸 한판에 모든 걸 뒤집기보다는 논의를 시작해서 출입구로 삼고 결과로서 가져야 뭐 개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논의가 자료 문제하고 정보 사이트 개방하고 방송 개방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잘 쓰는 표현으로는 북한 정보 수입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는 외국에서 북한 관련된 정보를 대한민국을 통해서 얻어가서 정책 자료에 활용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 관련 대북 정보들을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은 남북한 간에 동시 수교하는 국가에 이제 대사관 있는 외교관들이나 그쪽에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면 정부 관계자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초청해서 요즘 북한 어떠느냐라는 것을 듣고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 역량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자료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용어에 대한 개념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이제 뭐 불온서적 그다음 특수 자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략 정보의 측면에서 개념을 재규성하고 접근할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건 국가의 전략 정보이기 때문에 좀 더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통일부에서 방송 개방을 하겠다는 것은 목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요. 집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테나 달기 전까지는. 예전처럼 안테나 있을 때는 잡혔었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북한은 아시겠지만은 팔 방식, 유럽 방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방식 NTSC로 방송을 했었고 과거 같은 경우 개성 텔레비전에서 한국에 적합하게 방송을 변환해서 쌌기 때문에 북쪽이라든가 경기 북부 지역이라든가 서울 쪽에서는 잡혔었습니다만 지금은 집에서 안테나 다는 분 없거든요. 제가 올해 8월 달에 저희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이 IPTV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파가 자꾸 끊어져 가지고 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까 아파트 전체 가게 중에서 선생님 빼고는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공급을 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통일부가 사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입자들에게 공급해 주거나, 근데 이게 국가 예산으로 가입자들에게 공급을 해준다? 통일부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죠. 뭐 KT라든가 LG U+라든가 SK 브로드밴드에서 신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채널을 줘야 되는데 이 역시도 신청할까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성규 기자가 평화통일TV를 KT 올레에서 시작을 해서 262번으로 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프리미엄 채널이라서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를 좀 했던 것이고, 뭐 방향은 맞는 것이지만 이게 굉장히 뭐 의미는 있지만은 뭐 이렇게 좀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통일부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사업이 돼 버리거든요. 개방 문제가 아니라 남북 협력 사업으로 방송 콘텐츠를 사서 공급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논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료 관리하고 정보 공개는 조금 좀 다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는 1차적으로 북한 국내 소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공개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자료조차도 심의를 거쳐야지만 일반 공개가 가능하거든요. 특수자료 묶여 있고 뭐 영상 자료부터 해서 많은 자료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대상을 정하고 절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차라리 지정을 하고 나머지 것을 푸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보면 공공장소에 접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시작하는 거, 확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통일부에서 지금 북한 자료관리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법 만드는 논의 시작했고, 이용수 의원실에서도 이제 북한 자료관리법에 대한 법안이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도서관 정보위원회에서 비슷한 안건들을 제기를 한 게 있어요. 정책연구 개발을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전략적으로 정보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주요 도서관에 북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에서 좀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안건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인프라를 깔려 있으면 뭐 적절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통일부의 이제 물리적 수단이 있느냐. 통일부가 전국 지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일 플러스 센터라는 거 통일 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바로 이걸 가는 것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중간 단계를 몇 개를 설정하고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심리적 거부감은 현실적으로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정책을 할 때 제가 참고로 삼는 지침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분명하고 정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보 공개는 사실 공개된 다음의 시점에서 본다면요,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것처럼 과거에 보면 이런 야간 통행 금지 해제라든가 주 5일제 근무라든가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건 당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는데, 어찌됐든 입구를 좀 만들어내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전략적 선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료 공개 대상하고 공개 범위하고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그래서 제가 통일부에서 자문회의에 갔을 때 했던 게 그냥 20년 전 자료만 공개한다고 해라.
올해는 20년 전 자료, 2000년 이전 자료만 공개한다고 하면 20년 전 자료가 시비걸 사람 없을 거다. 그리고 나면 내년도에는 5년 전 자료든 3년 전 자료든 관심은 끝날 거다. 얼마 전에 작년이었었나요? 그 저기 세계와 더불어 국내 출판 됐을 때 또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출판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논의를 좀 시켜가지고 차분하게 들어가서 결과를 얻어내는 쪽으로 전략적인 지혜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수록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는 제가 파악했던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 역량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이제 실현 가능한 단계적인 개방 방안이나 정책 수립에서 고려할 점들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거로는 이제 토론 중에 이제 아까 장영훈 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대중들의 북한 정보 개방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나 무관심도 이제 정보 개방의 저해 요소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한편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금기시되어 온 그 문화 때문에 좀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얼마 전 화제가 됐던 그 북한 소녀 유튜버 송아가 화제였는데 유창한 영어로 이제 북한 어린이의 일상 생활을 소개하는 브이로그 이런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걸 보면 잡혀가는 게 아니냐라는 대중들의 우려가 이제 기사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그 북한 트위터 계정인 우리 민족끼리를 리트윗하거나 이제 패러디 형식으로 조롱성 게시물을 계정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돼서 수사까지 받고 1심에서는 또 유죄 제가 기억하기로는 1심에서 유죄 나오고 2심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와서 다행히도 그렇게 됐지만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겠고 이런 북한 관련 콘텐츠나 정보를 접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는 현실이 북한에 대한 거부감을 또 가중시키고 북한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이제 대중의 노력이라든지 뭐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논의도 방해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연구자들이나 보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회적인 방법이나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에서 북한 정보를 개방하는 건 이런 대중들의 인식 개선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좀 그런 신철적인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법적 측면으로 좀 넘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좀 약간 시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또 제대로 안 드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각 토론자분들께서 7분 정도씩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이제 헌법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제 헌법상의 알 권리의 의미나 북한 매트 차단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철준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자님께서 적절한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법치라는 게 원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이렇게 신장시키고 보장해 주려고 만들어진 개념인데 지금의 법치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칼로 막 베어버리는 듯한 그런 공포를 유발시키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무섭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발제자께서 이걸 알 권리라는 그 근거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그 논거가 적절한가, 과연 그 전략이 괜찮은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결론은 저도 그 앞선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대로 이 문제는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익이나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편이 훨씬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을 연구하는 연구자고 그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남북기본합의서나 14선언을 굉장히 지지하는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알 권리라는 근거로 이 문제를 끌고 가버리면 굉장히 많은 법적 난관에 부딪힐 거다라고 쉽게 예상이 됩니다. 그 예상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이 제 토론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히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름 참 좀 놀랬던 것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그냥 그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오히려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더 조심해서 이 문제를 다루실 것 같은데 아주 그 강한 전향적인 뜻을 갖고 계셔서 정치를 안 하는 제가 이런 논거를 그 제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잘 될 거는 같습니다. 여간 되게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여하간 이 문제를 알 권리 차원으로 끌고 들어올 경우에 만날 수 있는 좀 난관이 있다는 점을 이렇게 미리 연습해보는 차원으로 받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알 권리는 그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이니까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헌법은 그냥 기본권이라고 주장만 하면 그 당연히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고 그것이 적절한 원칙과 어떤 그 평등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구현되는 구조이고 또 그것이 제한됐을 때 과연 그 제한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나중에 또 판단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앞에서 주장들 나왔던 대로 그럼 이건 알 권리 침해니까 헌법에 위반되겠네라는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임에 분명합니다만 저는 헌법을 정치적인 규범으로 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교과서에 맨 앞에 모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헌법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 정치적 규범이기 때문에 기본권 주장 또한 정치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개인의 고유한 차원에서 그 기본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알 권리 같은 것, 특히 이제 북한 정보에 관한 알 권리를 대상에 놓고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본권일 수밖에 없고 그 기본권 보장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그 정치적 맥락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파악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념적 우월성을 우리가 뭐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직관적인 생각으로 이거 개방해도 우리가 넘어갈 사람 도대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자라고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알 권리를 열자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 정부 부처 그 정보공개심의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청구가 들어온 걸 보면 예상치 못한 그 요구들이 많이 도저히 어떻게 이런 주장까지 할까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 직관적으로 이거 다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지라는 그것과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내용 그리고 그걸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아까 저도 이제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결론에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만 저는 단계적으로 우리 전현 선생님 말씀대로 단계적 개방 그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면 지금 인터넷 개방을 하게 되면 알 권리는 증진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부작용을 가지고 올지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설득하기가 민주적으로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인터넷이라는 그 공간을 저는 뭐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면에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정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이 알 권리를 근거로 전면 개방되었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소위 극단주의의 생각들, 여러 생각, 그와 못지않은 다른 극단주의는 등장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번호 4번에서 말씀드렸던 3번에서 나왔던 그 주장들을 제가 발제자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2주 차이,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통일부의 역량, 그리고 우리 국가의 관심, 이것과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을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심사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헌법 위반한 거 아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알 권리, 또 뭐 디지털 접근권 제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보면 통일부가 주도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식의 이런 정보 획득 과정은 헌법에 합당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으로는 이 행정부의 어떤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헌법 헌법 판단의 그 구조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이제 제 제안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나왔던 내용하고 특히 이제 전문가나 북한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연구하는 연구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들을 그들만이라도 일단 되게 좀 개방을 시킬 필요는 있고, 만약에 그 개방이 어렵다면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좀 서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정보를 공개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후에 통제하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정책적 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일단 미흡한 보장 자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나왔던 부작용들,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개방하는데, 일단은 그런 민간이나 교류, 그리고 연구, 그리고 언론 이런 차원에서 먼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먼저 해주는 게 좀 정책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제안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제 헌법적 당위성을 강조하기보단 이제 헌법이 정치적 규범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선행돼야 된다는 의미이신 것 같고요. 이를 위해 민간 영역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센터 대표님께서 정보 인권 관점에서 북한 관련 정보 차단 사례를 통해서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병일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병일입니다. 저는 이 북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여러 접근권 가운데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접근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제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주된 사례와 그다음에 이런 북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넘어서 전반적인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저희 단체는 98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 이전에 통신연대라는 연대체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이제 PC통신망이 있었죠.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이런 PC통신망이 있었고 각 통신망에 이제 진보적인 동호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이제 어떤 정보연대 싱이라는 단체에 있었고 이런 여러 단체들이 모인 통신연대라는 단체에서 사실 PC통신에서도 검열이 있었거든요. 저는 검열 문제에 대응을 하면서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96년부터 정보통신 검열 백서를 만들었고 97년, 98년에는 먼저 개인정보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사이버 권리 백서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PC통신에서의 어떤 검열의 사례는 지금 뭐 현재하고도 유사합니다. 주로는 이제 국가보안법 이런 정치적인 게시물 검열과 함께 선거 시기에 이제 선거법에 위반한 게시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검열이 됐었고요. 제가 이제 사례가 워낙 많아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공산당 선언 사실 책으로도 나온 건데 이런 것도 이제 검열이 됐었고, 김일성 신년사도 일반 언론에 실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열이 됐었고,
또 이제 피스통신 천리안의 진보적인 동호회였던 현대철학 동호회도 2일 동안 폐쇄가 됐었고요. 사실 이게 검열만 된 것이 아니라 이걸 올린 이 게시자 이용자들이 구속되거나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까지 받은 그러한 사례들이고 96년에 또 이제 피스통신 나온누리에 한총련 CUG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카페 같은 거죠. 폐쇄 카페인데 카페가 있었는데 이 한총련 CUG도 이제 폐쇄가 됐고 그다음에 한총련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아이디들이 이제 삭제가 사용 중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도 이제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했었는데 당시부터 북한 관련 홈페이지가 차단이 됐었습니다. 당시 캐나다에서 한 대학생이 그쪽 이제 그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이 그러니까 페이지가 이제 차단이 되기도 했었고 이 지오시티라는 사실 북한 관련된 사이트가 아니라 여러 이제 커뮤니티가 모인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제 주최상과 관련된 콘텐츠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지오시티 자체를 차단하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차단 기술도 훨씬 미개했던 거죠 지금보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기타 이제 여러 사이트들이 이제 차단이 됐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인터넷이 본격화되고 사실 워낙 이제 뭐 차단 사례가 많아서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그런 여러 단체나 아니면 일반 커뮤니티 게시판에 누군가 익명의 이용자가 여러 북한 관련 홍보 콘텐츠를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마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찾아가지고 그런 게시물을 삭제해라라는 요구들을 각 단체에 이제 보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진보네트워크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또 호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자체가 또 어떤 일종의 카페 같은 걸 운영을 해 왔기도 하고 뭐 이런 게시판에 올라온 걸, 뭐 민주노총 게시판에 온 걸, 민주노동당 게시판에 올라온 걸 이런 어떤 게시물들에 대해서 삭제 요구가 있었고 당시에 이제 사실 이런 단체들이 뭐 표현의 자유를 이제 고유한 업무 활동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삭제 요구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이제 항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삭제 명령을 듣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항의를 하고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한총련 사이트가 또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저희 단체에서 2000년대부터 이제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사실 이건 저희 단체가 당사자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2011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용 해지해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호스팅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고 입장이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용 해지를 해라라고 이제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 당시에 한총련이 이미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한총련이 이 어떤 요구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거부 행동을 하거나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이용 해지를 하고 차단하면 그만이기도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게 한총련 어떤 그 활동들이 저희가 이제 뭐 동의 지지 여부를 떠나서 되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어쨌든 자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차단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이의 제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 명령이 왔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마음 같아서는 명령을 듣지 않고 소송으로 가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면 이제 크나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차단하겠다라고 차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한 거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2015년에 대법원이 사이트 폐쇄 명령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논리를 보면 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어떤 권고이지만 이게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안 들으면 어차피 삭제가 명령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거는 정부 검열이라는 의미일 뿐인 거고 불법 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 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대사회적인 그런 불법물과 개인에 대한 불법물은 좀 차이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디지털 성폭력물 같은 거는 당장 특정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거는 당장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이건 불법이야라고 하는 건데 실제 그것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면 되게 편의적으로 이제 삭제나 이제 차단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 사실 대법원 판단이지만 저희는 동의하기 힘들었고요. 또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과연 이 사이트에 접근할 이 어떤 이용자의 권리보다 과연 더 크냐라는 부분도 사실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그 장철중 교수님께서 이런 이 사법부의 어떤 그런 판단 문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게 행정부가 이제 검열과 차단을 하기도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도 사실 좀 저희 법률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사실 좀 수긍하기 힘든 그런 보수성이 보이는데 사실 여기엔 적히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문 날인에 대한 소송도 이제 형법소송도 진행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합헌이 나왔는데 논리가 사실은 우리는 북한과 이 적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과연 이 지문 갖고 간첩을 잡느냐? 애초에 이제 그것 때문에 도입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러한 관념이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빨리 진행을 하자면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저희가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오픈넷이 주로 진행을 하셨지만 노스코리아 테크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해서 다시 복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방심위가 어쨌든 1% 내외라고 하지만 1000에서 2,000건에 달하는 계속 그런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이제 국가보안법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지금 문제는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특히 이제 방심위의 판단도 아니고 경찰이나 국정원의 요구에 의해서 그냥 요구를 하면 차단이 되고 있다. 그것이 불법적이냐? 사실 이런 심의는 사실상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 정치적인 그 검열은 최소화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개선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보법 7조의 문제와 이제 인터넷 행정심의제도의 문제가 이렇게 북한 매체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한 북한 말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논의들을 차단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방심이나 방통위가 이런 행정기관이 시정요구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에는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와 같은 어떤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해악 같이 불명확한 어떤 해악을 일으키는 것들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다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은 논의와 의견 감사드립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국가 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이런 정보들마저 북한 매체, 북한 관련 정보들까지 이제 다 과도하게 불법 정보로 보고 이것들을 배포하거나 접근하려는 행위 자체를 불법화하고 금기시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이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어떤 불명확성, 그 추상성에 있다고 보고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에서 위헌 의견을 내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오수진 주무관님께서 이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오수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헌 소원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요.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와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사실 현재 국가보안법은 1991년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규정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로운 행위를 하면 처벌이 가능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북한 어린이가 노래를 잘한다 이 정도의 발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지만 다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가 개정이 되었지만 추가된 주관적 구성 요건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어쨌든 객관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의 의사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 당시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한 용어인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는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검찰 등은 근래에도 대동강 맥주를 먹으면 지상 낙원처럼 느껴진다. 평양에 고급스러운 식당에 쇼핑몰이 많이 생겼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실도 있고 대법원은 북한 김일성 동상 참배 행위에 대해서는 동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무죄로 판단하거나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북한의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행적을 고려해서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는 단지 법률 적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7조의 법문 자체가 다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특정 표현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에서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수험자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고 법 집행자는 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 국가보안법이 제7차 개정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조문이 가지는 본질적 한계를 해결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을 여전히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 엄격한 유권 하에서 허용되어야 하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할 때 그 제한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기준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번 위헌 법률 심판 사건 중에 사례를 보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북한 대남 선전 매체의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옮겨 게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차이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주어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복사, 소지, 운반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데 취득 소지 단계에서는 이적행위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 즉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여 처벌하게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적 표현물의 소지 취득은 다른 구성 요건에 비해서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공소시효의 적용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다른 국가보안법의 위반죄를 수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입법 목적에 비해서 과도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현의 자유나 사상 양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약 대부분에 가입을 했는데요. 특히 자유권 규약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검토 후에 최종 견해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4건의 개인진정 결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이 규약상의 표현의 자유 등 위반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정은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권 규약에 가입하면서 그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고는 국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권고의 내용을 국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보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부정할 수 없겠지만 사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 근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원소원의 공개 변론도 열렸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러 개정 폐지안이 발의되어 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이나 국제인권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최소한 7조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사회자지만 국회에서든 헌재에서든 적어도 제 7조에 대한 폐지 법안 통과나 위원 확인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 매체 온라인 차단 문제도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으로 준비된 토론은 다 마쳤는데 이제 종합토론, 자유토론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신 청중분들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예. 없으시면 아니면 생각하실 시간 동안 제가 한번 들었던 생각을 한번 질문을 모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오순신 주무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보안법 제7조가 개정이 돼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그런 요건이 더 엄격하게 추가됐고 법원에서도 이제 이걸 엄격히 해석하면은 괜찮다,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이 이적표현물 조항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통일부도 지금 이번에 그 단계적 개방을 발표하면서 법 개정도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은 북한 매체 개방도 충분히 그냥 해석만으로 가능하다고는 그런 보도자료도 봤는데 이 국보법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해석으로 지금 이런 북한 매체, 북한 콘텐츠가 어느 정도 다 찬양 미화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데 이런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정보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정말 이제 뭐 법 개정이나 폐지 없이도 이제 해석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지라는 뭐 너무 답정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예, 여기에 대해서 토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 문제가 나왔었고 북한 자료관리 관련된 논의들이 꾸준하게 제기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논쟁점의 하나가 뭐였냐면 국가보안법 폐지하 2조 조항을 폐지하거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면 될 문제인데 이건 놔두고 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국가보안법 자체를 살려두느냐라는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관련 사업을 하거나 정책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적 법적으로 법 상황에서는 활동하거나 여지의 공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대체제로서의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쟁점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이게 대안이냐 없애느냐의 그 문제이고 방향은 지금 가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체를
뭐 이게 어느 거냐 아니면 절차적으로 어떤 게 좀 효과적이냐를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다른 혹시 이거 해석해 주신 주신 주무관님이나 아니면 장철주 교수님 한편적인 법 해석상 북한 매체를 바로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전 교수님 말씀대로 양립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건 해석의 문제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뭐 이렇게 생활 패턴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지속적으로 해줄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치라는 게 꾸준한 뭔가 좀 성향이 보여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법치는 이리 보면 이게 맞고 저리 보면 저게 맞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국민들은 일단 우리 그렇게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을 거라는 해석이 될 거라는 거, 법정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그 법정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 그런 공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거지만, 그걸 우리가 거기서부터 문제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달성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그 논쟁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우회 통로를 만드는 게 전략적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법이라는 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 그러니까 나쁜 놈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미운 놈이 하면 나쁜 일이 되는 거고, 나하고 우호적인 사람이 하면 그냥 용인해 주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근한 예가 뭐냐면, 이제 그 북한 TV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무슨 신년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열병식 연설을 한다거나, 뭐 심지어는 열병식을, 사실은 김정은이 나와서 한 20-30분 하는 연설을 대한민국 TV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왜 생중계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다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채널A, TV조선, 뭐 MBN 이런 종편들이 그냥 고스란히 중계를 해요. 근데 그런 매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뭐 무슨 조치를 당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조항의 문제점은 뭐냐면, 법을 집행하는 자가 자의적으로 이 사람은 얘네들은 조선일보니까 조선일보가 나쁜 목적으로 이런 짓을 했겠어? 그러니까 너네는 인정해. 뭐 혹시라도 조금 뭐 이렇게 운동권에 있는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뭘 가지고, 심지어는 전파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에게 뭔가 인쇄물을 나눠주더라도, 너는 불온한 목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이 사람을 법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는 뭐 거기까지 가면 더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라는 것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가, 그리고 법 집행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은 굉장히 정치하게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어떤 행위를 하지 마. 어떤 행위를 하면 너는 유죄야. 근데 어떤 행위를 하면 넌 무죄야.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담을 갖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제가 부장을 하고 이럴 때도 북한 업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가끔은 전문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북한에서 나온 것들.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인 기관이야. 공적인 기관에선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법을 만들거나 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없애거나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북한 노래 제일 많이 부르는 단체가 어디냐면 탈북자 예술인 단체들이에요. 행사 때마다 가서 북한 노래 부르고 북한 춤추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너네는 괜찮냐? 그랬더니 아 우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노래를 다른 쪽에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그런 걸 보면 아까 똑같은 말씀처럼 현장에 실제로 북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런 근거들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제하신 혹시 마이저 씨 토론에 대해서 아니면 더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네, 일단 그런 좋은 많이 배울 수 있는 토론 해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저도 좀 더 깊이 읽고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법대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너무 헌법 너무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제가 역사도 나만의 자란 역사 잘 몰랐어도 빠진 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마지막 말로는 제가 독일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도 되게 신기하고 독일에서 왔고 뭐 동일 얘기 뭐 잘하겠다 뭐 그런 상상 가지지만 의원님도 뭐 외국 사람의 관점 뭐 기대한다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사실 제가 뭐 어찌 국제인권법 뭐 보편적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근데 제가 그냥 여기 현황만 보고 아무도 여기 남한 사람들 다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많은 사람 뭐 모였고 뭐 같이 얘기 나눠서 그냥 다 같이 하면 뭐 외국 사람에서 다 외국에 있는 사람 다 뭐 북한 웹페이지 뭐 확인하든 그냥 같이 하면 더 잘 뭐 그런 뭐 노력 모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뭐 국제 인권적인 어떤 굉장히 보편적인 관점에서 알 권리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라는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을 반국가단체나 적으로 보든 아니면은 같은 언어와 민족성을 나누는 통일과 화합의 대상으로 보든 상식적으로 우리가 분단국으로서 북한을 제일 잘 알아야 하는 나라고 세계적 시각에서도 북한의 동향이 늘 핫한 이슈로서 한국의 국가 가치 역시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리적 관점으로도 이제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게 해서 이해관계라든지 언어력, 이해력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북한 연구와 보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통일부 발표를 계기로 해서 정부가 북한 정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을 보장하는 열린 태도를 견지하길 기대합니다. 상호 개방을 전제로 한다는 그런 조건을 약간 달기도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런 알 권리 보장 측면이나 국익 문제에 있어서 실리적인 태도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바로 정부가 우리 체제와 북한 체제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선언하는 길이자 우리 국민과 체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발제 토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귀한 의견 많이 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 지켜주신 청중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